여러분은 혹시 갈라파고스 제도를 아십니까? 진화론의 상징이자 인류의 보물이라 불리는 그 바다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갈라파고스 인근 해상에 중국 불법 조업선이 몰려들었고 상어와 희귀 어종이 무더기로 포획됐다는 소식에 국제사회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바다를 품은 에콰도르의 현실은 더 절박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라는 오명, 무너진 치안과 마약 카르텔, 턱없이 부족한 해군력까지 에콰도르는 분노했지만 현실은 차갑고도 냉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 대한민국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에콰도르의 병든 감자밭을 되살리더니 이제는 무너지는 바다 앞에 방패로 섰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대가조차 요구하지 않고 말이죠. 국제사회는 이런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 작은 나라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일까요? 그네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갈라파고스 작전실 레이더에 점 하나가 찍혔죠.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이 해역에 배 한 척 지나가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점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옆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개가 됐습니다. 20개가 됐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화면 전체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260척. 중국 원양어선 260척이 우리 바다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 연락해 작전실이 얼어붙었죠. 저는 카를로스 에스피노사, 에콰도르 해군 전략 분석관입니다. 포를 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를 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이죠. 27년간 이 바다를 숫자로 읽어왔습니다. 위성 데이터, 레이더 패턴, 어선 이동 경로, 전부 제 영역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숫자가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부관이 저를 봤습니다. 중령님, 한국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반복하지 않았죠.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부관의 눈에 당혹감이 떠올랐어요. 당연하죠. 미국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그 의문은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날 밤 이야기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레이더 담당관이 최종 집계를 올렸습니다. 260척 확인됐습니다. 보급선과 냉동선 포함입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확신했죠. 이건 단순한 조업이 아니라는 걸요. 보급선이 따라붙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장기전을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냉동선이 있다는 건 잡은 걸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뜻이죠. 들어와서 싹쓸이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바다에서요? 갈라파고스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바다예요. 바다거북이 헤엄치고 상어가 무리지어 이동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해양 생물들이 이곳에 모여 있죠. 에콰도르 사람들에게 갈라파고스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런 바다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얼마 전 중국 어선 한 척이 갈라파고스 해역에서 적발된 적이 있었죠. 그 배 안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상어 6,600마리였습니다. 대부분 지느러미만 잘린 채 쌓여 있었어요. 망치상어, 고래상어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죠.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에콰도르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한 척이었어요. 지금은 260척입니다. 한 척도 아니고 10척도 아니고 260척이 대형을 갖추고 밀려오고 있다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작전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7명이 앉아 있었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였죠. 그 침묵이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전력 현황 보고해. 부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가용 경비함 5척, 고속정 3척입니다. 현재 즉시 출항 가능한 건 2척뿐입니다. 260척 대 2척. 계산이 필요합니까? 이미 숫자에서 진 겁니다. 장비도 부족했고 예산도 빠듯했죠. 인력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에콰도르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남미에서도 작은 나라에 속하죠. 우리가 가진 건 이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뿐이었는데 그 의지만으로 260척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중령님,
저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바로 바깥에 정렬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침범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침범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선을 넘지 않으면서 선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경계선 코앞에 260척이 떡하니 붙어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제든 들어가겠다는 뜻이죠. 언제든 삼키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원래 갈라파고스의 밤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워요. 별빛만 내려앉는 고요한 바다죠. 그런데 그날 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끝까지 불빛이 깔려 있었어요. 별이 아니었습니다. 선단의 조업등이었죠. 바다 위에 도시가 하나 통째로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에요. 소름이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전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가만히 불을 밝힌 채로요. 그 침묵이 어떤 위협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너희가 뭘 하든 우리는 여기 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메시지였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작전실의 공기는 점점 가라앉았죠. 담당관들이 번갈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저는 계속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하죠. 외교적 항의로 260척이 물러가겠습니까? 유엔에 신고해봤자 결의안 하나 나오는데 몇 달이 걸려요. 그 사이에 우리 바다는 텅 빌 겁니다. 상어도 참치도 오징어도 전부요. 그때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안데스 고원이었어요. 감자밭 사이로 불어오던 바람이 떠올랐죠. 흙냄새가 코끝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제 손을 잡으며 했던 그 한마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외교적 인사라고 생각했어요. 국제협력 사업에서 흔히 오가는 덕담 정도로 가볍게 넘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안 지워지더군요. 27년간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고 수많은 악수를 나눴지만 유독 그 한마디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그건 아마 그 사람의 눈빛 때문이었을 겁니다. 인사치레로 하는 말에는 담기지 않는 무게가 있었어요. 그걸 저는 무시했죠. 아니, 무시한 척했던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관이 한 번 더 물었어요. 중령님, 정말 한국입니까? 그래, 한국이야.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왜 하필 이유는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그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의 이유가 아니었죠. 숫자와 전략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신뢰였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기억이 만든 판단이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작전실의 7명이 전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수평선의 불빛은 여전했습니다. 260척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네 번째 신호음.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에콰도르 해군 전략 분석관이 왜 한국에 전화를 걸었는지,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이 나라의 바다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다만 순서가 있어요. 그날 밤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보다 앞선 이야기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안데스 고원에서 시작된 이야기, 감자밭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제가 가볍게 흘려들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 바다까지 흘러왔는지, 왜 한국이었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안데스 고원 이야기를 하려면 감자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에콰도르에서 감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먹는 것이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고원지대 농민들에게 감자는 유일한 수입원이자 아이들 학비이자 내일을 버틸 수 있는 이유였죠. 그런데 그 감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헥타르당 생산량이 12톤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같은 면적에서 선진국들은 40톤, 50톤을 뽑아냅니다. 우리는 12톤이었어요. 3배, 4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병충해는 해마다 반복됐고 시감자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약해졌죠. 농민들은 땀을 쏟아도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은 도시로 내려갔죠. 남은 건 늙은 농부들 뿐이었습니다. 밭은 점점 비어갔고 마을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농업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아느냐고요.
국가 안보라는 게 바다에서만 위협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먹고 살 수 없으면 그것도 위기예요. 저는 안보연구소에서 식량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에 이 수치를 처음 봤습니다. 시비톤. 그 숫자가 눈에 박혔죠. 그 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제 원조라는 게 의뢰 그렇잖아요. 전문가 몇 명 와서 현장 둘러보고 보고서 작성하고 악수 한번 하고 돌아가는 거죠. 결과가 남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이번에도 똑같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첫 만남부터 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회의실에 앉지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밭으로 갔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흙을 만졌습니다. 감자를 뽑아서 직접 살펴봤어요. 통역을 통해 농민들한테 이것저것 물었죠. 언제 심었는지, 물은 얼마나 주는지, 병충해가 언제쯤 시작되는지.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밭에 나온다고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한국팀의 리더가 저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스피노사 중령님이시죠? 저희가 가져온 기술에 대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의상 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그가 설명한 건 무병 씨감자 기술이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깨끗한 씨감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거기에 수경재배 시스템을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흙 없이도 씨감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미 보급이 끝난 기술이라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안데스 고원에서 통합니까? 해발 3,000m가 넘는 곳입니다. 기온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죠. 한국에서 된다고 여기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기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기술만 옮겨놓으면 되는 거였으면 진작에 누군가 했겠죠. 저는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달라는 뜻이었어요. 한국팀 리더가 웃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죠. 중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 농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해 주셔도 됩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다는 게요.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보다 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저는 더 믿음직스럽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기대를 한 건 아니에요. 두고 보자는 마음이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범 농가의 감자 상태가 확연히 달랐죠. 잎이 건강했고 줄기가 튼튼했습니다. 병충해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통해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12톤이던 생산량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15톤이었어요. 그 다음엔 20톤을 넘겼죠. 일부 농가에서는 27톤까지 기록했습니다. 50% 증가. 이건 오차 범위가 아니에요. 명백한 변화였죠. 무병 씨감자 보급률도 3%에서 15%까지 올랐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즈음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보고서 수치로만 보던 것과 직접 눈으로 보는 건 다르니까요. 안데스 고원에 다시 올라갔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밭이 보였어요. 예전에 왔을 때와 확실히 달랐죠. 감자밭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비어있던 밭이 다시 채워지고 있었죠. 한 농민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중령님, 오셨습니까? 네,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들었는데요. 그 농민이 감자를 하나 뽑아서 보여줬어요. 묵직했습니다. 예전 감자와는 크기부터 달랐죠. 이게 다 한국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한 겁니다. 시감자를 바꾸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옆에 있던 다른 농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감자 생산량이 늘었다는 건 수치상의 변화죠. 하지만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건 삶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12톤과 27톤의 차이가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한 가정의 운명을 가르는 차이였던 거예요. 저는 한국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뭐가 특별했냐고요?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원조는 을에 뭔가가 따라붙었어요. 보고서를 써야 하고, 성과를 수치화해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본국에 보내야 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죠.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그냥 일했어요? 농민들 옆에서 같이 흙을 만졌죠. 통역이 없는 상황에서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데 웃음은 통하더군요.
농민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같이 하러 왔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저는 속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군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쉽게 감동받으면 판단이 흐려지죠. 저는 여전히 관찰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이 떠나는 날이 왔어요. 환송 자리가 있었죠.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농민 몇 명이 모이고 지역 관계자들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예의상이었죠. 자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한국팀 리더가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에 시범농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진지한 얼굴, 여전했습니다. 에스피노사 중령님, 네, 저희가 여기서 한 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기술 지원은 계속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통상적인 마무리 인사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달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었어요. 두 손으로 감싸 쥐었죠. 우리는 받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70년 전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외교적 미소가 아니었어요. 거기엔 무게가 있었죠. 제가 27년간 숱한 외교 행사에서 봐온 그런 가벼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답했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외교적 인사겠지. 국제협력 사업이 끝날 때 의뢰하는 덕담이겠지.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아니, 가볍게 넘긴 척했던 겁니다. 이상하게 그 말이 안 지워지더군요. 회의에 앉아있을 때도 레이더 화면을 볼 때도 문득문득 떠올랐어요. 우리는 받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게 왜 머릿속에서 맴돌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남아 있었어요. 지울 수 없는 메모처럼요. 감자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감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을 저는 기억합니다. 큰 소리 치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해보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약속은 가볍지 않죠. 물론 그때의 저는 그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습관이죠.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안데스 고원의 감자밭은 점점 바뀌어갔습니다. 무병 씨감자 보급이 확대됐고 더 많은 농가에서 생산량이 올랐죠. 떠났던 젊은이들 중 일부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방향이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땅에 남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가능하다는 증거를 남긴 겁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해뒀습니다. 농업보고서 파일이었죠. 군인이 왜 농업 파일을 갖고 있느냐고요? 글쎄요. 저도 그때는 왜 저장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파일을 다시 열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파일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 거죠. 안데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바다에서 다시 이어지게 될 줄은 그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그게 인사치레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파일을 다시 연 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안데스 고원에서 돌아온 뒤로 일상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레이더를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변함없는 날들이었어요. 감자밭 이야기는 머릿속 어딘가에 접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부에서 회의 소집이 내려왔어요. 안보연구소 전체 분석관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었죠. 저는 회의실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지도가 띄워져 있었어요. 태평양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 붉은 선이 여러 개 그어져 있었습니다.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남태평양 해역에서 불법 조업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인근에서도 미확인 선박의 이동이 포착되고 있다. 새로운 정보는 아니었어요. 불법 조업 문제는 어전을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소장의 다음 말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해양 협력을 제안해왔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농업 지원을 넘어서 해양 감시 기술과 경비 역량 강화를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장비 지원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당연하죠. 농업 원조를 하던 나라가 갑자기 바다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분석관 몇 명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한 참모가 손을 들었죠. 한국이 왜 우리 해역에 관심을 갖는 겁니까?
지리적으로 가깝지도 않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타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한국은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나라예요. 갈라파고스와는 지구 반 바퀴를 돌아야 닿는 거리죠. 그런 나라가 왜 우리 바다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원양어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불법 조업 단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냈고, 최근에는 해양 감시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가 스크린에 떴어요. 한국 해경의 단속 실적이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죠. 불법 조업선 납포 건수가 연간 600척이 넘었습니다. 600척이에요. 우리가 1년에 납포하는 건수의 몇 배인지 계산이 안 될 정도였죠. 하지만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해양경비 관련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봤죠. 장비 사양, 운용 방식, 단속 절차, 국제법 적용 사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감자 파일이었죠.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안데스 고원 농업 협력 보고서. 제가 왜인지 모르게 버리지 못했던 그 파일이에요. 펼쳐서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2톤에서 27톤, 보급률 3%에서 15%, 50% 생산량 증가. 두 개의 파일을 나란히 놓고 봤죠. 하나는 감자, 하나는 바다. 분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같았어요. 큰 소리 치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시범부터 시작해서 결과로 증명하는 방식. 감자에서 그렇게 했고, 해양에서도 같은 방식을 제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농업에서 결과를 만든 나라가 바다에서는 다를까요? 그럴 수도 있죠. 분야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일하는 방식이 같은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 갑자기 엉터리를 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 해보겠다고 하고 실제로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다에서 갑자기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한 참모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외국 군사 장비를 들여오는 건 주권 문제와 직결됩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깊어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양을 방어할 능력을 키울 동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했습니다. 외부에 의존하면 스스로 서는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입니다. 특정 국가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외교는 한쪽과 가까워지면 다른 쪽이 멀어지는 게임이니까요. 에콰도르 같은 작은 나라는 특히 조심해야 하죠. 소장이 저를 봤습니다. 에스피노사, 자네 의견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저는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데스 고원에서 한국팀이 한 일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감자 생산량이 12톤에서 27톤으로 올랐죠. 보급률은 5배가 됐고요. 그건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참모가 반박했어요. 감자와 바다는 다릅니다, 중령님. 물론 다르죠. 하지만 결과를 만드는 방식은 같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현장에서 시작하고 시범으로 증명하는 방식. 그게 감자에서 통했고 단속 실적을 보면 바다에서도 통하고 있어요. 연간 600척 납포는 우연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저는 한국을 믿자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믿자는 겁니다. 회의 결과는 조건부 수용이었습니다. 해양 협력을 시범적으로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죠. 전면적인 합의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첫걸음이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린 건 확실했습니다. 그 뒤로 실무 작업이 시작됐죠. 한국에서 보내온 장비 목록을 검토했습니다. 경비함 사양을 분석했어요. 레이더 성능, 통신 장비, 단속 지원 시스템 하나하나 뜯어봤죠. 저는 무기를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비의 성능을 판단하는 건 제 영역이에요. 숫자를 읽으면 그 장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이 보내준 장비는 최신형이 아니었어요. 화려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실전에 맞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넓은 해역을 적은 인원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구조였어요. 마치 에콰도르의 상황을 알고 만든 것처럼요. 돈이 많은 나라의 장비가 아니라 돈이 부족한 나라가 써야 하는 장비였습니다.
이건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쓸 수 있는 걸 주는 거였죠. 운용 훈련도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교관이 왔어요. 안데스에서 농업 전문가가 작업복을 입고 밭에 나갔던 것처럼 해양 교관들도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 승조원들과 같이 탔어요. 같은 파도를 맞았죠. 같은 바람을 맞으며 훈련했습니다. 승조원 하나가 저한테 말했어요. 중령님, 한국 교관들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설명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장비를 만지면서 보여줍니다. 고장나면 같이 고치고요. 교관이라기보다 같이 일하는 동료 같아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안데스를 떠올리고 있었죠. 감자밭에서도 같았거든요.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같이 하러 온 사람들. 그 방식이 바다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내부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반대파는 여전히 목소리를 냈죠. 외국 장비에 의존하면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군인입니다. 남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으로 260척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걸요. 자존심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자존심만으로 바다를 지킬 수 있었으면 우리는 진작에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장비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도움을 거부하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음이죠. 물론 아무한테나 손을 내밀 수는 없습니다. 도움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의 손을 잡느냐는 겁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손, 조건을 달지 않는 손, 결과로 증명한 손. 저는 그런 손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훈련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경비함 운용 숙련도가 올라갔고 해역 감시 범위가 넓어졌죠. 우리 승조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260척이라는 숫자 앞에서 주눅이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장비를 점검하며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2개의 파일을 다시 펼쳐봤어요. 감자 파일, 해양 파일. 12톤에서 27톤으로 바뀐 감자. 연간 600척을 납포하는 해양 경비 실적. 같은 나라가 만든 2개의 결과였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그 말은 인사치레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진짜 약속이었습니다. 안데스에서 감자를 바꿔놓은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결과로 말하는 사람들이 다시 결과를 들고 온 겁니다. 농업에서 증명된 나라가 바다에 들어왔죠.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밤바다가 보였죠. 조용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준비해야 했고, 그래서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밤이 왔습니다. 레이더가 붉게 물들던 그 밤, 260척이 몰려오던 그 밤, 작전실이 얼어붙고 부관이 저를 바라보던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숫자가 아니라 기억이 그 답을 만들어 놨습니다. 감자밭에서 시작된 신뢰가 바다에서 확신이 된 거죠. 한국에 연락해. 그 한마디는 그날 밤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안데스에서 시작되고 장비 앞에서 확인되고 훈련 속에서 단단해진 판단이었죠.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겁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60척이 우리 바다를 어떻게 압박했는지, 그 압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바다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다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아무 예고 없이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매일 확인하는 거죠. 27년간 하루도 빠진 적 없었어요. 점 하나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화면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질서하게가 아니었습니다. 정렬된 채로요. 260척이 대형을 바꾸고 있었죠. 처음 나타났을 때는 경계선 바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넓게 퍼져서 조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강역이 좁아지고 있었죠? 열을 맞추듯 정렬하더니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따라 일렬로 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담당관을 불렀습니다. 이 배치 패턴 언제부터 변한 거야? 어젯밤부터입니다. 새벽 사이에 재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260척이 대형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선단이 스스로 그런 움직임을 하지는 않아요. 누군가 지휘하고 있다는 뜻이죠. 통제 체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조업이 아니에요. 작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건 보급선의 위치였어요. 보급선 4척이 선단 후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냉동선 6척은 그 뒤에 대기하고 있었죠. 전형적인 후방 지원 배치예요. 군사 용어로 말하면 병참선 구축입니다. 어선단이 병참선을 갖추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장기전을 준비했다는 뜻이죠.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버티겠다는 겁니다. 우리 코앞에서요. 작전 참모가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선단 외곽의 선박 32척에서 자동 식별 장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점들 사이에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점이 없는 거죠. 자동 식별 장치라는 건 모든 선박이 의무적으로 켜놓아야 하는 위치 송신 장비입니다. 이걸 끈다는 건 자기 위치를 숨기겠다는 뜻이에요. 국제법 위반이죠. 의도적입니까? 패턴으로 보면 의도적입니다. 경계선에 가까운 선박일수록 신호가 꺼져 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계선 근처에 있는 배들만 골라서 신호를 끈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경계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더라도 추적할 수 없게 만들려는 거죠. 단속을 피하기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저는 지도 위에 표시를 했어요. 신호가 꺼진 선박의 마지막 확인 위치를 하나하나 찍었죠. 32개의 점이 경계선을 따라 반원형으로 분포돼 있었습니다. 마치 문을 열기 직전에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이건 어선단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부관이 들었죠. 중령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건 조직적인 해양 침투 작전이라는 걸요. 어선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갈라파고스 앞바다의 밤은 원래 칠흑같이 어둡죠. 별빛만 내려앉는 고요한 바다. 그게 이 해역의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평선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260척의 조업등이 밤마다 바다를 뒤덮었죠. 불빛의 벽이었어요. 한 번은 야간 순찰을 나간 경비정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중령님, 직접 보셔야 합니다. 바다가 나처럼 밝습니다. 저는 경비정에 탑승했어요. 항구를 나서자마자 보였습니다. 수평선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가까이 갈수록 선단의 규모가 실감됐습니다. 배 한 척 한 척이 축구장 크기였어요. 그게 260척이 늘어서 있는 겁니다. 엔진 소리가 바다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윙윙거리는 소리, 그물이 물속으로 내려가는 소리, 크레인이 돌아가는 소리. 바다가 공장이 된 것 같았어요.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 부관이 옆에서 말했죠. 저들은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았어요. 24시간 교대로 조업하고 있었습니다. 한 조가 끝나면 다음 조가 바로 투입되는 거죠. 보급선에서 연료와 식량이 계속 공급되고 있었고 냉동선은 잡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정이 근처를 지나가도 반응이 없었죠. 무전을 보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확성기로 경고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위협을 하면 대응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항의를 하면 대화라도 시작되죠. 그런데 아예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바다인데 이 바다의 주인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27년간 군에 있으면서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죠. 그런데 그 밤만큼은 주먹이 떨렸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저들을 보면서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작전실에 들어가자마자 긴급 분석 회의를 소집했죠.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 전부 보고해 담당관이 정리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선단의 조업 범위가 점점 경계선 쪽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km씩 접근하고 있어요. 하루에 2km? 네, 이 속도면 열흘 안에 경계선에 완전히 밀착합니다. 열흘. 열흘 뒤면 260척이 우리 경계선 코앞에 딱 붙는다는 겁니다. 그때 신호가 꺼진 32척이 슬쩍 넘어오면 우리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2척으로요. 참모가 말했습니다.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전력으로는 경계선 전체를 감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동쪽을 막으면 서쪽이 뚫리고 서쪽을 막으면 남쪽이 비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해역의 넓이는 어마어마해요. 갈라파고스 주변 배타적 경제 수역만 해도 수십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 넓은 바다를 경비함 5척과 고속정 3척으로 지키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죠.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측 장비 배치는 언제 완료됩니까? 지금 진행 중이야. 하지만 완전한 운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이요? 얼마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일정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장비가 도착해도 운용 훈련이 끝나야 실전에 투입할 수 있죠. 그 사이에 저들이 기다려줄 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편에는 시간이 없고 저들에게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이게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죠. 260척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보급선이 있으니까요. 냉동선이 있으니까요. 교대 인력이 있으니까요. 한 달이든 2달이든 저 자리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죠. 경비함 연료는 한정돼 있었습니다. 승조원 교대도 빠듯했어요. 예산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우리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작전실에 남았어요. 레이더 화면을 보면서 점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보급선과의 접촉 주기는 어떤지, 신호가 꺼지는 선박의 규칙성은 있는지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데이터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경계선 바깥에서 충분히 태세를 갖추고 우리의 대응 능력을 관찰하고 빈틈을 찾아내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뜻이었죠. 다음 수순은 뻔했습니다. 들어온다는 거죠. 경계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작전실에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죠.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60개의 점, 하나하나가 수백 톤짜리 선박이에요. 그 안에 수천 명의 사람이 타고 있죠. 그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 받은 대로 움직이고 시킨 대로 잡고 정해진 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갈라파고스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바다거북도, 상어도, 희귀 생물도 그들에게는 그냥 톤수로 환산되는 자원일 뿐이었겠죠. 그 생각이 드니까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왔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이 바다가 저들에게는 그저 돈벌이 현장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판을 다시 정리했어요. 가용 전력, 배치 계획, 대응 시나리오. 260척을 한꺼번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부 막을 필요도 없었어요. 핵심은 경계선을 넘는 선박을 잡아내는 거죠. 증거를 확보하고 기록을 남기고 국제법에 따라 대응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받은 장비 목록을 다시 펼쳤어요. 아직 완전히 배치되지 않은 장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일부는 이미 운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척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겐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감자밭에서 시작된 인연이 가져다준 장비와 기술, 그리고 훈련. 숫자로는 졌지만 그래도 맨몸은 아니었죠. 저는 작전실 벽에 걸린 갈라파고스 해역 지도를 봤습니다. 이 바다를 27년간 지켜온 겁니다. 폭풍도 견뎠고 밀렵선도 잡았고 예산이 없어도 버텨왔죠. 260척이 왔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의지의 싸움이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저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한다고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였습니다. 추락 명령을 내린 건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작전실에서 밤을 사온 채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경계선을 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다에 나가야 했죠. 경비함 2척. 그게 당장 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부관이 출항 준비 상황을 보고했어요. 1번 함, 2번 함 모두 연료 충전 완료. 승조원 탑승 완료했습니다. 장비 상태는 한국 측 레이더 보조 시스템 장착 완료. 영상 기록 장비도 정상 가동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영상 기록 장비,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260척과 힘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록은 할 수 있죠.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국제법 앞에서는 총알보다 영상 한 편이 더 강한 무기가 되니까요. 항구를 나섰습니다. 저도 일본함에 탑승했어요. 지휘관이 작전실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건 직접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파도가 높았습니다. 경비함이 출렁거렸죠. 승조원들이 난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긴장이 공기처럼 배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항해사가 보고했습니다. 목표 해역까지 약 3시간 소요됩니다. 3시간. 그 3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엔진 소리만 울리는 바다 위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선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어두웠어요. 그러나 수평선 너머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단의 조업등이었죠. 아직 먼 거리인데도 빛이 보일 정도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1시간이 지나자 빛이 선명해졌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개별 선박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시간째 우리는 선단의 외곽에 도달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레이더 화면으로 보는 것과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배가 바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앞을 봐도 배, 옆을 봐도 배, 뒤를 돌아봐도 배였죠. 수평선이 보이지 않았어요. 배가 수평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척 한 척이 거대했죠. 우리 경비함의 3배, 4배 크기의 선박들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승조원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들었으면 대답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막지? 2척으로. 이 거대한 벽 같은 선단을 2척짜리 경비함으로 어떻게 상대하지?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계선 감시 태세 진입. 전 승조원 배치 완료하라.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경계선을 따라 순찰 기동에 들어갔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계선 위에 서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오면 잡는다. 단순하지만 그게 우리의 임무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죠. 선단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경계선 바깥에 정렬한 채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게 반복됐죠. 크레인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를 무시하듯이 자기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더 담당관이 소리쳤습니다. 경계선 남동쪽 소형 선박 3척 이동 중. 속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선단 외곽에서 작은 점 3개가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경계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자동 식별 장치 신호는 없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거리? 경계선까지 약 3km. 접근 속도 12노트. 빠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경계선을 향해 일직선으로 오고 있었죠. 영상 기록 시작해. 기록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부터 모든 게 기록됩니다. 영상이 곧 증거가 되는 거죠. 소형 선박 3척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km, 1.5km, 1km예요.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무전 보내. 통신관이 국제 공통 주파수로 무전을 쐈습니다. 미확인 선박, 여기는 에콰도르 해군입니다. 현재 귀선은 에콰도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응답이 없었어요. 다시 보내. 미확인 선박 반복합니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잡음만 흘렀습니다. 응답이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확성기를 지시했어요. 확성기 출력 최대로 올려. 직접 경고해. 확성기에서 경고 방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순서로 반복됐죠. 바다 위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척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어요. 500m. 경계선까지 500m. 이 거리에서는 맨눈으로 배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소형 어선이었죠. 그물을 내린 상태였어요. 조업하면서 접근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400m, 300m. 선교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승조원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300m면 충돌거리예요. 저쪽이 방향을 틀지 않으면 부딪힐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부관이 물었어요. 중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갈림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물러서면 저들은 다음에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도, 다음에도요. 한번 물러서면 다시는 이 선을 지킬 수 없어요. 전진해. 전진입니까? 경계선 위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 1번 함이 전진했습니다. 경계선 정확히 위에 위치를 잡았죠. 이번 함은 측면에서 지원 태세를 갖추었어요. 두 척이 나란히 경계선 위에 섰습니다. 260척 앞에 두 척이 길을 막고 선 겁니다. 소형 선박 세 척이 200m까지 접근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숨이 멎는 순간이었죠. 엔진 소리만 울리고 파도 소리만 찰랑거리는 바다 위에서 우리와 저들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200m.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거리예요. 저쪽 선원들이 갑판 위에 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척은 그 자리에 멈춘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움직이지 않았죠. 바다 위에서 무건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3분째 소형 선박 한 척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어요.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경계선을 따라 옆으로 빠지기 시작했죠. 두 번째 배도 따라 돌았어요. 세 번째 배도요. 물러간 겁니다. 작전실에서 탄식 같은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승조원 몇 명이 고개를 숙이고 깊게 숨을 내쉬었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계속 감시해. 저들은 한 번만 시도하지 않아.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4시간 뒤 이번엔 반대편이었어요. 경계선 서쪽에서 소형 선박 5척이 접근하기 시작했죠. 아까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동쪽을 막으니까 서쪽으로 온 거예요. 이번 함을 서쪽으로 보냈습니다. 같은 절차를 반복했죠. 무전, 확성기, 전진. 5척도 경계선 앞에서 멈추었다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함이 서쪽에 가 있는 동안 동쪽이 비었던 거예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쪽에서 소형 선박 2척이 경계선을 넘었어요. 레이더 담당관이 외쳤죠. 침범입니다. 동쪽 해역 소형 선박 2척 경계선 돌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어요.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뚫리는 거죠. 전력이 부족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1번 함 전속력 동쪽으로. 추적 개시. 경비함이 전속력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파도를 가르며 달렸죠. 침범한 두 척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한 척은 우리를 보더니 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계선 밖으로 도주한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한 척은 달랐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내린 채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죠. 우리 해역 안에서요. 정선 명령 보내. 에콰도르 해군입니다. 귀선은 에콰도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습니다. 즉시 정선하십시오. 이번에는 응답이 왔어요. 중국어였습니다. 통역관이 번역했죠. 조업 중이다. 여기가 어느 나라 바다인지 모른다. 모른다고요.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경계선을 넘어놓고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직접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에콰도르 해군 에스피노사 중령이다. 귀선은 에콰도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 중이다. 국제해양법에 따라 정선을 명령한다. 불응시 납포 조치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엔진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배가 멈추고 있었죠. 정선했습니다. 납포 절차에 들어갔어요. 승조원들이 소형 보트로 옮겨 탄 뒤 해당 선박에 올라탔죠. 선내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창을 열었을 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상어였습니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들이 쌓여 있었죠. 참치도 있었고 오징어도 있었어요.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한 척에서만 이 정도라면 260척이 전부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상 기록 장비가 전부 담았습니다. 어창의 상태, 잡힌 어종, 선박의 위치 좌표, 시간, 전부요. 이게 증거입니다. 국제법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죠. 납포를 완료하고 해당 선박을 항구로 예인하기 시작했어요. 부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중령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척이야. 260척 중에 한 척을 잡은 거야.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한 척을 잡는 동안 나머지 259척은 여전히 적이 있었으니까요. 내일이면 또 들어올 겁니다. 모레도요. 한 척 잡히면 다른 척이 들어오고 그걸 잡으면 또 다른 척이 들어오겠죠. 이건 끝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의 눈이 바뀌었어요. 출항할 때 떨리던 손이 이제는 단단하게 장비를 쥐고 있었죠.
260척 앞에서 주눅 들었던 사람들이 경계선 위에 서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척을 잡아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졌죠. 장비로도 열세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저들이 갖지 못한 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바다라는 사실이죠. 지키는 쪽의 절박함은 빼앗으려는 쪽의 욕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납포한 배를 한번 돌아봤어요. 예인줄에 끌려오는 그 배. 녹슨 선체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낡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 배는 고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증거였죠. 260척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보내준 장비와 기술이 실전에서 통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연간 600척을 납포한다는 한국 해경의 기록. 그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날 몸으로 느꼈어요. 장비의 성능, 운용의 노하우, 단속의 절차, 그 모든 게 이 한 번의 납포 안에 녹아 있었죠. 하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뒤 바로 작전실로 들어갔어요. 레이더를 확인했죠. 260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척 잡혔다고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빈틈을 더 정밀하게 노리겠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어요. 진짜 전쟁은 바다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총도 미사일도 없는, 그러나 바다 위의 대치보다 훨씬 교활한 싸움이 뒤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포 소식이 퍼졌죠. 에콰도르 해군이 불법 조업선을 잡았다는 뉴스가 나갔어요. 국민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갈라파고스를 지켜냈다, 잘했다, 더 강하게 나가라. 응원이 쏟아졌죠. 그런데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곳에서 압박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바다 위에서는 우리가 한 척을 잡았지만 바다 밖에서는 훨씬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가 들어왔어요. 과잉 대응이다. 그게 저쪽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다 걸린 쪽이 오히려 과잉 대응이라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 바다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상어를 잡아놓고 잡히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국제 외교라는 게 그렇죠. 논리가 아니라 힘으로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정면으로 맞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무역에서 왔습니다.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가 새우예요. 양식 새우를 대량으로 수출하는데 그 최대 시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이 저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통관 절차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검역 기준이 강화됐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반복됐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이요? 새우 수출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가 항구에 묶여 있어요. 냉동 새우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검역 통과가 안 됩니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검역 문제였죠. 하지만 누가 봐도 보복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한 척 잡혔으니까 육지에서 되갚겠다는 거예요. 총 한 방 안 쏘고도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안보연구소의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소장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평소에 침착한 사람인데 그날은 입술이 굳어 있었죠. 상황이 복잡해졌다.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다. 긴장을 완화하라는 기조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 긴장 완화.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속 강도를 낮추라는 뜻이에요. 경비를 줄이라는 뜻이죠. 결국 물러서라는 겁니다. 한 참모가 입을 열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새우 수출이 막히면 해안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수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에콰도르는 부유한 나라가 아니에요. 수출이 막히면 농민들이, 어민들이,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죠. 그 사람들의 생계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참모가 맞받았죠. 그렇다고 바다를 내줍니까? 한 번 물러서면 다음에는 더 밀고 들어옵니다. 오늘 경비를 줄이면 내일은 260척이 아니라 500척이 올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경비함 연료 살 돈도 없어요. 바다를 잃으면 경제고 뭐고 없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서로의 말이 맞았어요. 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이 상황의 잔인한 점이었죠. 바다를 지키면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를 살리려면 바다를 내주어야 하는 딜레마.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맞설 때 반드시 부딪히는 벽이었습니다. 소장이 저를 봤어요. 에스피노사 자네 생각은?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죠. 참모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피로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답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숫자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력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외교력으로도 밀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정당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국제법이 우리 편이에요. 증거가 우리 손에 있죠. 영상이 있고 납포 기록이 있고 불법 조업의 물증이 있습니다. 이걸 세계에 보여주면 됩니다. 참모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새우 수출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이 우리 편에 서면 저쪽도 함부로 못합니다. 보복이 노골적이면 노골적일수록 세계의 비난은 저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쉬운 답은 아니었죠. 당장 내일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자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흩어졌죠. 각자의 입장이 너무 달랐고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죠. 피곤했어요. 바다에서 밤을 사운 데다 회의에서 신경전까지 버리고 나니 몸이 청은망은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데스 고원 파일을 꺼냈죠. 이 파일을 몇 번이나 열어본 건지 모릅니다. 감자 생산량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12톤에서 27톤. 보급률 3%에서 15%. 이 숫자들이 왜 지금 중요하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감자 생산량이 올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농민들의 소득이 올랐다는 뜻이죠. 소득이 올랐다는 건 그 가정이 안정됐다는 뜻이에요. 가정이 안정되면 마을이 살아나고 마을이 살아나면 지역이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안데스에 심어놓은 건 감자만이 아니었어요.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새우 수출이 막히고 있죠. 해안 지역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내륙 고원 지역은 어떻습니까? 감자 생산이 안정되면서 그 지역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주는 구조가 된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충격을 지금은 버틸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파일을 덮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해 있었구나. 한국이 감자를 바꿨을 때 저는 그게 농업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었던 거죠. 외부의 압박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에서야 보이는 거죠. 며칠이 지났어요.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새우 수출 지연은 풀리지 않았고 외교적 압력도 이어졌죠. 내부에서도 긴장이 가시지 않았어요. 경비 유지파와 긴장 완화파의 갈등이 수면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항구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죠. 옆 테이블에 어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가 들렸어요. 해군이 단속을 세게 한다니까 저쪽에서 보복하는 거 아니야? 새우 수출이 막히면 우리는 뭘 먹고 사나? 그냥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야? 적당히.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바다를 적당히 내주고 자존심을 적당히 접고 경제를 위해 적당히 물러서라는 뜻이죠. 어민들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적당히 물러서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한 발 물러서면 한 발 더 밀고 들어오죠. 두 발 물러서면 두 발 더 들어옵니다.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물러서는 순간 끝까지 밀리는 거예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죠. 항구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어두웠습니다. 수평선 너머에 희미한 불빛이 깔려 있었죠. 선단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한가? 군사력은 부족합니다. 경제력도 딸리죠. 외교력도 약해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포 영상, 불법 조업 증거, 상어 어창 사진, 국제법 위반 데이터. 이것들을 묶으면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갈라파고스는 에콰도르만의 섬이 아니에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죠. 이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세계에 알리면 국제 여론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록을 만들려면 바다에 나가야 하고, 바다에 나가려면 경비함이 있어야 하고, 경비함을 운용하려면 장비와 기술이 있어야 하죠. 결국 다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보내준 장비로 영상을 기록했고, 한국의 단속 노하우로 나포를 성공했고, 한국의 해양 감시 기술로 선단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감자밭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나포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어창을 열었을 때 쏟아져 나온 상어들, 지느러미가 잘린 채 쌓여 있는 모습.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죠. 이걸 세계에 공개하겠다고요.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공개하면 저쪽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외교적 마찰이 커진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숨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조용히 있으면 저들이 물러갑니까? 아니죠. 조용히 있으면 더 대담하게 들어올 뿐이에요. 저는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영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소장이 저를 한참 봤어요. 결과를 감당할 수 있나? 감당 못하면 바다를 잃습니다. 바다를 잃는 것보다 더 큰 결과는 없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먼저 반응했어요. 국제매체에서 다루기 시작했죠. 갈라파고스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불법 조업 실태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컸어요. 환경보호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해양기구에서 우려를 표명했죠. 여러 나라의 시민들이 갈라파고스 보호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에콰도르라는 작은 나라가 혼자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저쪽에서는 불편했을 겁니다. 조용히 처리하려던 일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공개된 영상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한번 세상에 나간 증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작전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레이더를 보고 있었죠. 260척은 여전했습니다. 단 한 척도 줄지 않았어요. 줄어들 리가 없죠. 영상 하나로 260척이 물러가면 세상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보고 있다는 사실. 그게 260척의 숫자를 바꾸지는 못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준 거죠. 저는 서랍에서 파일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오래된 파일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쌀 500톤 원조. 왜 이 파일을 꺼냈느냐고요. 저도 그때는 확실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직감이 있었죠. 감자를 바꾸고 바다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조건 없이 손을 내미는 나라. 그 나라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70년 전의 기록이었죠. 에콰도르가 한국에 무엇을 보냈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저는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였구나.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덮지 못했습니다. 에콰도르 한국 관련 외교 기록. 그 안에 70년 전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기록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죠. 암바토 지진. 에콰도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입니다. 안데스 산맥 아래 암바토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곳이 통째로 무너졌죠. 건물이 내려앉고 도로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깔렸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도시 하나가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죠. 에콰도르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재난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에콰도르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구호 물자가 부족했고 의료 인력이 모자랐죠. 국민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복구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돌볼 여력조차 없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구 반대편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도시는 폐허가 됐고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파일에 적혀있던 내용이 이겁니다. 에콰도르는 쌀 500톤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500톤이에요. 500kg이 아닙니다. 500톤.
우리 자신이 지진으로 무너져 있던 나라가 구호 물자도 부족하고 국민들도 굶고 있던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에 시달리는 모르는 나라에 쌀 500톤을 보낸 겁니다. 저는 그 줄을 3번 읽었어요. 3번을 읽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의 나라에 500톤을 보내다니. 지진 복구도 안 끝난 상태에서 우리 국민도 배고픈 상태에서 어떻게 그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는 군인입니다. 숫자로 판단하고 데이터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논리대로라면 자국민이 굶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 식량을 보내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죠.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콰도르는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요? 굶고 있는 사람들한테 밥을 보내야 한다는 그 단순한 마음 때문이었겠죠. 우리도 힘들지만 저 사람들은 전쟁까지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참으면 저 사람들이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으니까.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리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감자밭에서 한국팀 리더가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 우리는 받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외교적 인사라고 넘겼죠. 국제 협력 사업에서 이울에 주고받는 덕담이라고 가볍게 흘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록을 보니까 그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말은 70년 전에 쌀 500톤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나라가 전쟁 중인 나라에 보낸 쌀. 그 쌀의 무게를 한국은 70년 동안 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감자로 돌려주고 있었고, 장비로 돌려주고 있었고, 바다 위에서 나란히 서는 것으로 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7년간 군에 있으면서 감정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군인은 그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쌀 500톤, 그게 70년 뒤에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내놓고도 잊고 있었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슴을 쳤어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뒷장을 넘겼죠. 한국의 전후 복구 기록이 간략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됐는지,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경제 상위권까지 올라간 과정이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 사이에서 저는 한 가지를 읽어냈어요. 한국은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받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는 거예요. 70년 전에 쌀을 보내준 나라를 찾아가서 그 나라의 감자밭에서 일하고 그 나라의 바다 위에 함정을 세우는 거죠. 이건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가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의 목소리가 작전실에 울렸어요. 경계선 침범입니다. 대규모 이동 감지. 저는 화면으로 달려갔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었어요. 소형 선박 두세 척이 슬금슬금 접근하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선단 외곽의 대형 어선 10여 척이 동시에 경계선을 향해 기동하고 있었어요. 자동 식별 장치 상태는 전부 꺼져 있습니다. 조직적인 침투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전 가용 함정 출항, 한국 측의 상황 통보하라.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통신관이 보고를 올렸죠. 한국 측 응답 왔습니다. 한국 경비함 2척이 인근 해역에서 합동 훈련 중이었습니다. 즉시 기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 경비함이 이미 근처에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죠. 저는 군인입니다. 군사 분야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한국은 이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콰도르 경비함 3척, 한국 경비함 2척, 5척이 편대를 이루고 경계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한국 함정이 우리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모습, 승조원들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눈으로 확인한 거죠. 경계선에 도달했을 때 10여 척 중 7척이 이미 우리 해역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린 채 조업 중이었어요. 대놓고 들어온 거죠. 5척에서 동시에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4개 언어로 경고가 쏟아졌어요. 응답이 없었죠. 전진, 5척이 침범 선박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500m, 400m, 300m.
300m에서 상대 선박 한 척이 우리 쪽으로 선수를 돌렸어요. 정면으로 마주보는 형태가 된 거죠. 250m, 200m 충돌 거리였습니다. 선교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승조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때 한국 경비함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함정과 상대 선박 사이로 정확하게 끼어들었어요. 상대의 진로를 차단하는 위치였죠. 거칠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계산된 기동이었습니다. 한국 함정에서 중국어 경고 방송이 다시 울렸어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30초가 지났습니다. 상대 선박의 속도가 줄기 시작했어요. 선수가 천천히 틀어졌습니다. 1분 뒤 그 배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죠. 경계선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침범 선박 추격에 들어갔어요. 5척이 분산 기동하면서 각각 맡은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1번함에서 가장 큰 대형 어선을 추적했죠. 30분간의 추격 끝에 한국 경비함과 양쪽에서 포위해 정선시켰습니다. 어창을 열었을 때 또 상어였어요. 지느러미가 잘린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참치, 오징어, 희귀 어종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상 기록 장비가 전부 담았어요. 납포를 완료하고 항구로 예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비함이 호위를 맡았죠. 두 나라의 함정이 나란히 달리고 있었어요. 부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번엔 좀 다릅니다. 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평선을 바라봤죠. 대답 대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암바토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들도 굶고 있었을 때, 그때 에콰도르는 쌀 500톤을 배에 실어 보냈어요. 우리도 힘든데 저 사람들은 전쟁까지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참으면 저 사람들이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으니까 그 마음 하나로 보낸 거였죠. 그리고 70년 뒤 우리 바다가 위험할 때 260척이 몰려왔을 때 한국은 경비함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옆에 서서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같은 경계선 위에 서고 같은 위험을 함께 맞았어요. 쌀 500톤이 경비함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레이더를 확인했어요. 260척 중 일부가 위치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경계선에서 물러나는 방향으로요.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물러나고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도 물러서지 않았죠. 70년 전에 쌀을 보냈던 나라를 한국은 잊지 않았고 그 기억으로 지금 이 바다에 서 있었습니다. 암바토의 폐허 속에서 쥐어짜낸 쌀 500톤. 그때의 에콰도르는 그걸 보내고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기록에 남기지도 않았죠.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았고 국민 대부분이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보낸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보내고 나서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받은 쪽은 잊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이렇게 돌려주고 있었죠. 감자로, 기술로, 장비로, 함정으로 바다 위에서 나란히 서는 것으로요. 저는 작전실 의자에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이었구나.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암바토의 쌀이 안데스의 감자가 됐고 안데스의 감자가 갈라파고스의 경비함이 됐죠. 7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이 바다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끊어질 것 같았던 실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건 그 결정이 옳았다는 걸요. 숫자가 아니라 기억으로 내린 판단이 맞았다는 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달았죠. 강한 나라는 힘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 받은 것을 잊지 않는 나라, 7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을 갚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아니었어요. 70년 전에 작은 선의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억하는 힘. 그것이 이 바다를 지킨 겁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260척 중 상당수가 경계선에서 물러났어요. 전부는 아니었죠. 여전히 먼 바다에 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코앞에 두고 압박하던 그 살벌한 배치는 풀렸어요. 간격이 벌어졌고 일부는 아예 해역을 이탈했죠. 레이더 화면이 조금씩 본래의 색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속 방향은 오히려 넓어졌어요. 한국 측 장비가 완전히 운용 단계에 들어가면서 감시 가능 범위가 이전의 2배 가까이 확대된 거죠.
예전에는 동쪽을 보면 서쪽이 비었고 서쪽을 보면 남쪽이 뚫렸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실시간 해역 감시가 가능해졌죠. 빈틈이 줄었습니다. 승조원들도 달라졌어요. 처음 출항할 때 손이 떨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능숙하게 장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납포 절차를 외우고 있었고 추격 기동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경험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어느 날 소장이 저를 불렀어요. 에스피노사, 앉게.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딱딱한 회의 소집이 아니라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는 자리였죠. 소장이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국제해양환경회의에서 우리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갈라파고스 해역 불법 조업 대응 사례, 특히 국제협력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더군. 국제무대에서 에콰도르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작은 나라가 거대한 선단에 맞서 바다를 지켜낸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죠. 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움직이고 있어 갈라파고스 보호구역 확대를 지지하는 성명이 연이어 나오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협력 모델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네. 저는 서류를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에콰도르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260척 앞에서 2척으로 버티던 그 밤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안데스 고원에서 소식이 하나 왔어요. 감자 생산량 보고서였습니다. 무병 씨감자 보급이 더 확대됐고 참여 농가 수가 크게 늘었다는 내용이었죠. 생산량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헥타르당 30톤을 넘긴 곳도 나왔습니다. 12톤이던 시절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숫자였죠. 그런데 보고서 끝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현지 관계자가 적어놓은 거였죠. 올해 안데스 고원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청년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밭에 남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을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2톤짜리 절망이 30톤짜리 희망으로 바뀌는데 한국의 기술이 있었어요. 조건 없이 건네준 손이 만든 변화였죠. 바다에서도 성과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납포 건수가 늘었고 불법 조업선의 접근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영상 증거를 공개한 효과가 분명했죠. 국제 매체들이 갈라파고스 이야기를 계속 다루면서 세계의 감시 눈이 이 해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맞서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260척이 전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불법 조업이 완전히 근절된 것도 아니죠. 바다는 여전히 위험하고 앞으로도 위험할 겁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분명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숫자에서 졌어도, 장비에서 밀려도, 경제력에서 뒤처져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과정에 한국이 함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와 마주 앉을 일이 있었어요. 공식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둘만 남았죠.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질문을 꺼냈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대가 저를 봤죠?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진심이었습니다. 감자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바다에서의 합동작전도 그렇고 조건을 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었죠. 이건 국제관계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항상 셈법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셈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상대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에스피노사 중령님, 70년 전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70년 전 한국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도시는 폐허가 됐고 사람들은 굶고 있었죠.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 배 한 척이 왔습니다. 에콰도르에서 보낸 배였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파일에서 읽었던 그 기록이었습니다. 그 배에 쌀이 실려 있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어요. 에콰도르도 넉넉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없는 살림에서 쥐어짜서 보내준 겁니다. 굶고 있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보내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요. 상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 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도와줄 이유가 없는 작은 나라가 아무 조건 없이 바다 건너 모르는 나라에 쌀을 보냈다는 사실. 그건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감자밭에서 했던 그 말. 우리는 받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게 인사치레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달랐습니다. 70년 전에 쌀을 보내준 나라의 땅이 아프면 우리가 갑니다. 바다가 위험하면 우리가 섭니다. 그게 우리가 갚는 방식입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군인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27년간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0년입니다. 70년이면 사람 하나가 태어나서 늙는 시간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세상은 몇 번이고 바뀌었죠. 냉전이 끝났고 벽이 무너졌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나라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동맹이 맺어졌다 깨지고 약속은 필요가 없어지면 잊히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70년 전 쌀 한 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갚고 있었어요. 감자로, 장비로, 함정으로, 바다 위에서 나란히 서는 것으로요. 저는 상대에게 물었어요. 그 기억이 7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상대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자부심 같은 게 담겨 있었죠.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다. 그게 사람의 도리이고 나라의 도리입니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나라란 뭔가? 군사력이 강한 나라입니까? 경제가 큰 나라입니까? 영토가 넓은 나라입니까? 저는 27년간 안보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강한 나라의 기준은 숫자였어요. 국방비, 병력수, 무기체계, 경제 규모, 전부 숫자로 측정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한국을 보면서 그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부유한 나라도 아니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도 아니죠. 그런데 에콰도르의 안데스 고원에서 감자를 바꿔놓았고 갈라파고스 앞바다에서 260척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0년 전에 받은 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억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힘이 강해서 존경받는 나라가 있어요. 돈이 많아서 영향력을 가진 나라도 있죠. 하지만 기억을 지키기 때문에 존경받는 나라, 약속을 갚기 때문에 신뢰받는 나라, 그런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였어요. 저는 27년간 숫자로 바다를 읽어왔습니다. 위성 데이터, 레이더 패턴, 이동 경로, 전부 숫자였죠. 그런데 그날 저는 숫자가 아닌 것으로 결단을 내렸어요. 기억이었습니다. 안데스에서 쌓인 신뢰, 감자밭에서 나눈 약속, 70년 전의 쌀 500톤. 그것들이 모여서 만든 판단이었죠. 260척이 몰려와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교 압박이 쏟아져도 무릎 꿇지 않았죠. 경제를 흔들어도 버텼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벌어주었어요.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옆에 서 있어 준 거죠.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같이 하러 왔고 조건을 달지 않았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갈라파고스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수평선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선단의 불빛이 아니라 노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깨끗한 수평선이었죠. 이 바다는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에콰도르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바다를 지키는데 70년 전의 쌀 한 줌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우회로를 돌아서요. 저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힘으로 기억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나라. 받은 것을 반드시 갚는 나라.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서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